기념일 저녁은 기다리지 마. 식탁 위에 이혼 서류 놔뒀고 오늘부터 내 옆에는 윤채린이 있을 거야. 결혼 기념일에 이혼 서류만 남기고 다른 여자와 해외로 떠난 남편을 한서윤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5해가 흐른 뒤 인천공항에서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강태현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그리고 쌍둥이가 동시에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태연이 알고 있던 지난 5년의 진실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서윤은 그가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태연은 두 아이의 나이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는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강태연의 귀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박혔다. 아빠, 왜 우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작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붙든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도 눈을 크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말한 그 아빠. 마치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캐리어를 끌던 한서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가방을 놓칠 뻔한 손으로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시우야, 시아야, 엄마한테 와. 그러나 강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태현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핀 뒤 입술을 내밀었다. 사진이랑 똑같은데 태현의 미간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비서진도 멀리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몇몇 사람들도 보지 못했다. 시선은 아이들 뒤에 선 여자에게만 꽂혀 있었다. 한서윤. 그의 입에서 5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서윤은 대답 대신 두 아이 앞으로 걸어가 가로막았다. 실례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태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잘못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내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날 아빠라고 하지? 서윤이 숨을 삼켰다.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연의 목소리가 등 뒤를 붙잡았다. 잠깐. 서윤의 발이 멈췄다. 애들 몇 살이지? 서윤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짧아진 머리카락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편안한 코트와 운동화. 예전처럼 태연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있습니다. 아란자리 먹는 그녀의 눈은 차분했고 그 차분함 때문에 오히려 태연은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서윤이 말했다. 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짧게 웃었다. 내 앞에서 나를 아빠라고 부른 아이들인데 그건 아이들의 실수예요. 한서윤, 강태연 씨. 서윤은 일부러 그의 이름 뒤에 거리를 붙였다. 우리는 5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말에 태현의 턱이 굳었다. 시우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시아의 손을 꼭 잡았다. 태현은 순간 그 아이의 손 모양을 바라보았다. 긴 손가락 끝을 안쪽으로 말아 쥐는 버릇. 긴장할 때마다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불편하게 조여왔다. 그때 시아가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화났어.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시아야, 그 아저씨는 네 아빠가 아니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근데 엄마 서랍 사진에 있는 사람이잖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서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연은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던 최민석 비서에게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윤은 즉시 아이들을 뒤로 물렸다. 그 움직임이 태현의 신경을 거칠게 긁었다. 마치 자신이 두 아이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 태연이 낮게 물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대신 시아의 작은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다. 집에 가자. 엄마, 근데 아빠는 시아야.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가 입을 다물었다. 시우는 잠시 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태현과 닮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일자로 다무는 모습까지. 태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공포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몇 살이냐고 물었어.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이 내 아이들한테 명령할 권리는 없어요. 내 아이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겠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서윤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번졌다. 그 말, 아이들 앞에서 다시 해봐요. 태현은 멈칫했다. 당신 눈에는 아이들도 확인해야 할 대상이에요. 계약서처럼, 지분처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5년 전 결혼기념일 아침도 그랬다. 서윤은 그날 저녁을 위해 직접 예약한 작은 한식당의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고, 태연이 좋아하던 짙은 남색 넥타이를 선물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집으로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니라 법무법인 직원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첫 장에는 협의 이혼에 관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강태현의 서명이 있었다. 서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몇 시간 뒤 인터넷 기사에는 태성그룹의 강태현 전무가 해외 사업 재편을 위해 출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 속 그의 옆에는 윤채린이 있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단 한 번 보았다. 한 번이면 충분했다. 이후 태현 측에서 전달된 것은 변호사를 통한 조건뿐이었다. 한남동 아파트 현금 보상 일부 투자 자산. 태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이 원했던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었다. 왜 떠나는지,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적어도 얼굴을 보며 한 번은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조차 그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열이틀째 되던 날, 서윤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줄이 선명한 검사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엄마, 시우의 목소리가 서윤을 현실로 끌어왔다.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서윤의 코트 자락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우리 그냥 가자. 그 한마디에 서윤은 정신을 차렸다. 그래. 그녀가 두 아이를 이끌고 출구 쪽으로 향하자 태연이 다시 앞을 막았다. 서윤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존칭도 거리도 없이 부른 이름이었다.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비켜요. 대답 하나만 해. 할 말 없어요. 아이들 생일이 언제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태연의 심장 박동이 달라졌다. 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가락을 꼽으며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 5살이야. 오빠랑 나는 같은 날 태어났어. 나는 3분 늦게 나왔대. 강시야. 서윤이 아이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5살. 정확한 개월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혼이 결정되기 전 마지막 몇 달 서윤과 함께 살았던 시간. 자신이 해외로 떠난 시점. 그는 시우와 시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귀의 모양도 눈매도 무표정할 때 입술 끝이 내려가는 각도도 너무 익숙했다. 태연이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서윤이 곧바로 말을 잘랐다. 여기서 하지 마요. 그 순간 공항 자동문 너머에서 또 다른 익숙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채리는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걸음을 늦췄다. 원래라면 태현과 같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5년 동안 해외 지사와 재단 업무를 오가며 그의 곁을 지켜온 자신이 당연히 서 있을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미터 앞에선 네 사람을 발견한 순간 채린의 표정이 굳었다. 특히 서윤 뒤에 숨어있는 두 아이를 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한서윤은 이혼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였다. 태현 역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다. 그것도 나이까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둥이였다. 체리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다가왔다.
태연 씨, 차 기다려요. 여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서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의 공항 사진이 겹쳐 보였다. 같은 여자, 같은 남자. 다만 이번에는 서윤 혼자가 아니었다. 채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윤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윤은 짧게 답했다. 그러네요. 채린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내려갔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그 순간 서윤은 채린의 질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윤채린. 태현이 그녀를 불렀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먼저 가. 채린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일정 바뀌었어.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필요 없어. 태현은 한 번도 그녀 쪽을 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서윤과 두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채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러나 돌아서기 전 그녀는 시우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너무 오래 본 탓에 서윤이 그 시선을 알아챘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그 안에서 뜻밖의 감정을 읽었다. 놀람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다. 공포에 가까웠다. 그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지금은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서윤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태현도 길을 막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뒤를 따라 몇 걸음 움직이며 말했다. 연락처 줘. 연락처 줘. 싫어요. 아이들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요. 나도 당사자일 수 있어. 오르군제는 못으로는 비있사. 이거는 자나 이러궁 자는 아구로. 서윤이 갑자기 돌아섰다. 당사자 그녀의 웃음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당신은 5년 전에 당사자가 되기를 포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 말은 태연을 멈춰 세웠다. 서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던 차량에 두 아이를 태우고 캐리어를 싣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시아가 창문을 내리며 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 안녕. 서윤이 급히 창문 버튼을 눌렀지만 태연은 이미 들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최민석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본사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방금 떠난 검은 차량의 뒤쪽만 남아 있었다. 최 실장. 네. 한서윤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봐.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된 일정이나 연락 가능한 경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연은 바로 더 강한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방금 서윤이 던진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당신은 항상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확인하려 한다는 듯한 눈빛.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내 해외 체류 기간 일정 기록 전부 정리해. 개인 연락 전달 기록도. 민석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5년 전 기록 말씀이십니까? 그래. 태연은 낮게 덧붙였다.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차 안에서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는 공항에서 만난 태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표정이었지만 시우가 동생 손을 살짝 눌러 말렸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 5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말을 삼키는 법부터 배웠다는 사실이 서윤을 괴롭혔다. 집에 도착한 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손끝만 바라보았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난 서윤은 가장 안쪽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 아래에는 오래된 휴대전화 한 대가 있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그 안에는 5년 전 마지막으로 남겨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존심을 접고 태현에게 연락하려 했던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받았던 짧은 회신 하나. 더 이상 강태현 씨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서윤은 그것이 태현의 의사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뭘 알고 싶은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늘 공항에서 본 태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나이를 들은 순간 그는 연기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같은 시각 태순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현은 창밖을 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을 꽉 맞물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5살, 이혼 5년, 출국 직전까지 함께 살았던 시간. 계산할수록 우연이라고 넘길 여지가 줄어들었다. 더 괴로운 것은 두 아이가 자신을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시아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서랍 사진에 있는 사람이잖아. 서윤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그녀가 고의로 숨겼다는 생각이 가장 쉬운 답이었다. 그러나 곧 서윤의 마지막 말이 그 분노를 막아섰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체린의 이름을 찾다가 멈췄다. 이상하게도 지금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다. 대신 5년 전 자신이 비서실에 내렸던 지시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혼 절차와 관련된 연락은 법무팀에서 처리하라고 했던 기억. 서윤과 관련한 사적인 연락은 자신에게 올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 그 순간 태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만약 그 기간에 서윤이 자신을 찾았다면, 만약 그 연락이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두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태연은 처음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의 크기를 느꼈다. 강태연은 다음날 오전 8시부터 테이슨그룹 본사 41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눈앞의 해외 투자 보고서는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다. 전날 인천공항에서 본 두 아이의 얼굴이 숫자와 그래프 위로 계속 겹쳐졌다. 특히 강시우가 긴장할 때 손가락을 안쪽으로 말아 쥐던 모습과 강시아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최민석 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표님이 요청하신 5년 전 해외 체류 일정은 정리 중입니다. 다만 당시 개인 연락 전달 내역은 서버 이전이 2차례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태현은 즉시 물었다. 서윤이 연락한 기록은 현재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없다는 게 연락이 없었다는 뜻이야? 아니면 기록을 못 찾았다는 뜻이야? 민석이 잠시 말을 골랐다. 후자입니다. 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한서윤 씨의 현재 연락처는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용 번호만 찾았습니다. 직업은 아동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상품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고 최근 서울 본사로 발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곧바로 주소와 자산 아이들의 교육기관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항에서 서윤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는 듯한 눈빛. 태현은 입술을 굳혔다. 집 주소나 아이들 정보는 건드리지 마. 민석이 의외라는 듯 바라보자 태현은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직접 연락한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성수동 사무실 회의실에서 신제품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다. 5해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 동시에 경력을 다시 쌓았다. 처음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시작했고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실제 불편을 제품에 반영하는 기획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부터 휴대전화 화면에 같은 번호가 3번이나 떴다. 마지막 통화가 끊어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태연이었다. 아이들 이야기만 하자. 다른 건 묻지 않겠다. 서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옆자리 동료가 자료를 건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짧았다. 오늘 저녁 6시 네가 정한 장소로 갈게. 서유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몇 초 뒤 답이 왔다. 그럼 내가 이유를 만들지 않을게. 부탁할게. 서유는 그 문장을 읽고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강태현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5년 전에도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부탁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자신이 결정한 뒤 통보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유는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전략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서유는 일부러 유리병 너머로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를 골랐다. 태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와 있었고 정장 재킷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서윤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우랑 시아네 아이들이야. 서윤의 손이 커피잔 옆에서 멈췄다. 대답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태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지?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어제 일은 그냥 없던 일이 돼요. 그런데 당신 아이라면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고 확인해야 할 문제잖아. 당신에게는 항상 확인과 소유가 먼저였죠. 태연의 턱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서유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맞아요. 두 아이 모두 당신 아이예요. 태연이 숨을 멈췄다.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은 전혀 달랐다. 5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그의 앞에 쌓이는 듯 했다. 첫 걸음도, 첫 말도, 첫 생일도 그는 보지 못했다. 태연이 가까스로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 질문부터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였어. 아니요. 서윤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혈연상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때 당신은 남편이기를 먼저 포기했어요. 그게 아이들을 모르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태현이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에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태현은 화를 억누르며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서윤이 임신 사실을 숨겼고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았다고 결론 내리면 모든 것이 단순해졌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반복되는 그녀의 말은 그 결론을 계속 흔들었다. 네가 연락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가 묻자 서윤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중요해.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건 잃어버린 5년이겠죠. 나한테는 그 5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가 중요해요. 태연은 그녀가 겪었을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은 그동안 싱가포르와 홍콩, 서울을 오가며 회사 인수와 계열사 정리를 했다. 어느 해에는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축하주를 마셨다. 그 시기에 서윤은 혼자 두 아이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성공이 기묘하게 공허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 태연이 말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싫어요. 서윤아. 어제 처음 만난 남자를 내가 왜 아이들 앞에 계속 데려다 놔야 하죠? 나는 걔들 아버지야.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잠깐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면 그때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해요. 그날 밤 태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현재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장 좋은 국제학교의 입학 가능성을 알아보게 했고 한남동에 비어있던 가족용 레지던스 한 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두 아이 명의로
장기 신탁을 검토하라고 재무팀에 지시했고 필요하면 전담 운전기사와 보안 인력을 붙일 생각도 했다. 다음날 오전 민석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가 태연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건 먼저 한서윤 씨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야 필요한지 여부도 한서윤 씨가 더 잘 알 겁니다. 우로 태현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석의 말을 막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계획 일부만 정리해 서윤에게 보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서윤이었다. 지금 보낸 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선명했다. 아이들 교육이랑 생활 환경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누가 부탁했는데요? 최소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집이랑 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맞잖아. 또 시작이네요. 서윤의 웃음이 허탈하게 흘렀다. 5해 전에도 그랬죠. 이혼 서류랑 함께 집 현금 투자 자산을 보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잖아요.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니까 집 한 채 더 주고 학교 정해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냐? 당신은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날 오후 서윤은 태연이 보낸 모든 제안을 그대로 거절했다. 신탁 검토서도 주거 제한도 차량 지원도 필요 없다고 적었다. 마지막 문장에는 단 하나만 덧붙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싶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문장을 읽은 태현은 한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돈을 거절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의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거부된 것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서윤은 자신을 벌주기 위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는 듯 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자존심을 찔렀다. 저녁 무렵 태연은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줘. 서윤의 답은 한참 뒤에 왔다. 시아는 딸기 우유를 좋아하지만 너무 차가우면 배가 아파요. 시우는 공룡을 좋아하지만 선물 받는 건 부담스러워해요. 둘 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밝아 보여도 집에 와서 한꺼번에 긴장해요. 태연은 그 4줄을 여러 번 읽었다. 회사 인수 보고서보다 훨씬 어려운 문서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서윤이 한 줄을 더 보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태연은 한참 후 답했다. 알겠어. 그날 처음으로 그는 무엇을 사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했다. 며칠 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 근처 작은 북카페에 갔다. 태연은 서윤의 허락을 받은 뒤 딱 1시간만 함께하기로 했다. 평소처럼 검은 세단 여러 대를 세우지 않았고 수행원도 카페방 멀리 대기시켰다. 시아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아빠하고 달려왔지만 시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태현은 순간 시아를 안아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서윤을 바라본 뒤 손을 내렸다. 대신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했다. 안녕, 시아야. 시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안 안아줘? 태연이 당황하자 서윤이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결국 태연은 아이에게 물었다. 안아도 돼. 시아는 곧바로 2팔을 벌렸다. 그 작은 몸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태연의 표정이 굳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팔에 힘을 주었다가 아이가 답답할까봐 바로 풀었다. 한편 시우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태연은 공룡 장난감을 꺼내는 대신 빈손으로 아이 맞은편에 앉았다. 시우는 뭐 보고 있어? 공룡책이요. 어떤 공룡 좋아해? 말해주면 사줄 거예요. 예상 밖의 질문에 태현이 멈칫했다. 시우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 한대요. 서윤이 놀라 아이를 불렀다. 시우야,
그러나 태현은 오히려 짧게 웃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다. 안 사줄게. 진짜요. 네가 사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제야 시우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편하지 않았다. 태현이 아이들과 어색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통쾌할 줄 알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는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아가 태연의 손가락을 잡고 웃고 시우가 조심스럽게 공룡 이름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시아는 그날 헤어질 시간이 되자 태연의 손을 놓지 않으며 물었다. 아빠 다음에도 와. 태연은 바로 대답하려다 서윤을 바라봤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올게. 서윤은 그 한마디의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전의 태연이었다면 자신의 일정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고 통보했을 것이다. 시아가 다시 물었다.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 태현이 서윤을 바라봤다. 다음 주 토요일 1시간. 괜찮아.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우와 시아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본 뒤 어렵게 말했다. 늦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늦어. 약속이에요. 약속할게. 그 순간 서윤의 가슴 한쪽이 아프게 조여왔다. 5년 전 자신도 바로 그 남자의 약속을 믿었던 적이 있었다. 한편 윤채리는 태순그룹 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낡은 조직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5년 전 태현이 해외에 머물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자료였다. 그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에요. 나 윤채린이에요. 상대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채린은 최대한 가볍게 말했다. 별일은 아니고 예전 자료 하나 확인하려고요. 강태현 대표, 해외 체류할 때 개인 연락은 누가 정리했죠?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는 비서실에서 1차 분류했습니다. 대표님 지시로 이혼 관련 연락은 법무팀으로 넘겼고요. 채린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서윤 씨가 직접 연락한 적 있었나요?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나는 것만 말해요. 직원은 한참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 번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도 왔고 전달 요청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채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 기록 아직 남아있어요. 서버가 바뀌었지만 백업이 있으면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린은 통화를 끝내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었다. 태연이 5년 전의 연락 기록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기록 끝에는 자신이 결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과 지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한참 뒤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다. 날짜가 5년 전 어느 날에 멈춰 있었다. 서윤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 보관함을 열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강태현에게 보냈던 짧은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꼭 직접 통화하고 싶어요. 그 다음엔 여러 번의 발신 기록이 있었다. 연결되지 않은 통화들.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답변. 이혼 절차가 종료된 만큼 강태현 씨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필요한 사항은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 바랍니다. 발신자는 태현 개인 번호가 아니라 해외 체류 당시 사용하던 비서실 연락 계정이었다. 그때의 서윤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물러났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이들을 본 태연의 표정 카페에서 네가 연락했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의 혼란이 계속 떠올랐다. 서윤은 메시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순간 처음으로 5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확신, 한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겼다. 그리고
같은 시각 태연의 이메일로 최민석이 보낸 짧은 보고가 도착했다. 5년 전 해외 체류 초기 한서윤 명의로 분류된 연락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기 7분 전 강태연은 약속한 북카페 앞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회의 하나를 위해 임원 수십 명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시계를 3번이나 확인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유리문 너머로 한서윤과 두 아이가 보였다. 강시아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며 뛰어나왔고 강시우는 어머니 옆에 붙어 천천히 걸었다. 아빠 시아가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태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를 받아 안으면서도 먼저 서윤을 바라봤고 그녀가 막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팔에 힘을 주었다. 일찍 왔네. 서윤이 말했다. 약속했으니까. 짧은 대답이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 표정을 지웠다. 시아는 신이 나서 오늘 그리고 싶은 그림 이야기를 쏟아냈다. 반면 시우는 태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태연이 시우야, 오늘 뭐 하고 싶어? 라고 묻자 아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라고 되물었다. 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당연하지. 그럼 그냥 산책해요. 아무것도 안 사고. 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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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로. 시우는 일부러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강조했다. 서유는 아이를 나무라려 했지만 태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살게. 시우는 여전히 경계하는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네 사람은 한강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시아는 태현의 손을 잡고 새처럼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시우는 서윤 옆에 붙어 있었다. 태현은 아이들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제야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시아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귀를 가리는 버릇이 있었고 시우는 자전거가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동생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서윤은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목이 마르면 어느 물병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 시아가 딸기 우유를 마실 때 얼마나 천천히 먹여야 배가 아프지 않는지, 시우가 불편해지면 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태현은 그 모습 옆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첫걸음이나 생일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었다. 수천 번의 아침과 저녁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어느 순간 시아가 갑자기 달리다가 발을 헛디뎠다. 태현이 반사적으로 아이를 잡았지만 시아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태현은 당황한 채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달래려 했다. 그러나 서윤이 무릎을 굽혀 놀랐구나. 많이 무서웠어 라고 물었다. 시아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안겼다. 태연은 그 짧은 장면에서 자신과 서윤의 차이를 보았다. 자신은 문제부터 없애려 했고 서윤은 감정부터 바라봤다. 점심 무렵 시아는 피곤했는지 카페 소파에 기대잠이 들었다. 시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고 서윤은 음료를 주문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태연은 시우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한테 화났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우는 한참 대답하지 않다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 울게 한 사람이니까 싫어요. 너무 조용히 나온 말이라 오히려 더 깊게 박혔다. 태연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내가 울게 했다고 말했어. 아니요. 시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아빠 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밤에 우리가 자면 가끔 혼자 거실에 있어요. 울 때도 있고. 시우는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다. 시아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살 아이가 동생을 지키겠다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공 모습이 5살. 가슴이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시우가 물었다. 태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회사 문제도
이혼도, 윤채린도 아이에게는 변명이었다. 그는 결국 낮게 말했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아직 제대로 못했어. 시우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그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연은 가슴 한쪽을 얻어맞은 듯 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이사회에서 누구에게도 논리로 밀린 적 없는 강태연이 5살 아들 앞에서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아이들과 헤어진 뒤 태연은 서윤을 주차장 입구에서 붙잡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해. 서윤은 두 아이를 먼저 차량에 태운 뒤 문을 닫았다. 시아는 이미 졸고 있었고 시우는 창밖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뒤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현은 방금 시우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다. 긍구로 강가는 남이다 아이와의 대화를 배신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오래 눌러둔 질문이 다시 올라왔다. 5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나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이야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몰랐어. 아픈 적이 있는지도, 언제 처음 걸었는지도, 첫 마디가 뭐였는지도 몰라. 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했어도 그걸 숨길 권리가 있었어.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미워해서 숨겼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당신은 늘 자기한테 가장 편한 답부터 고르네요. 편한 답. 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내가 지금 편해 보여 그래요.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나는 복수하려고 아이들을 숨긴 여자고 당신은 5년을 빼앗긴 불쌍한 아버지. 그렇게 정리하면 당신이 5년 전에 한 짓은 별개가 되니까 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난 그걸 별개라고 한 적 없어. 그런데 왜 첫 질문이 항상 똑같아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한 번이라도 내가 왜 말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차장 위로 차량이 지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서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쥐었다. 5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세히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열이틀 뒤에 임신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검사받고 나서 둘이라는 걸 알았고 병원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태현의 눈이 흔들렸다. 뭐 전화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난 받은 적 없어. 알아요.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메시지 남겼어요. 꼭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 당신 쪽에서 답이 왔죠.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필요한 일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라고. 태현의 얼굴에서 천천히 핏기가 빠졌다. 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당신 비서실 계정에서 왔어요.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어. 서윤이 허탈하게 웃었다. 정확히 어떤 문장을 쓰라고 지시하지 않았겠죠. 그런 건 당신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은 늘 큰 방향만 정했어요. 나머지는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했고 태연이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서윤아, 나는 네가 임신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몰랐으면 없던 일이 돼요. 태연은 입을 열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놓고 떠났어요. 번호는 비서실로 돌렸고 집에는 변호사를 보냈고 당신 옆에는 윤채린이 있었어요. 기사에는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갔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는데요. 당신 회사 앞에서 배를 붙잡고 기다렸어야 해요. 기자들을 불러서 나 임신했다고 소리쳤어야 해요. 태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적어도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까지 사라졌다. 결국 또 내 탓이네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는
혼자 임신 기간을 버텼어요. 둘을 품고 있어서 중간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출산하고 나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본 기억이 몇 달 동안 없었어요. 아이 하나가 열이 나면 다른 하나를 안고 응급실까지 갈 방법부터 찾아야 했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죠? 태연의 입술이 굳었다. 그때 나는 회사 살리고 있었겠죠. 계약하고 사람 만나고 돈 벌고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서유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무지가 면죄부는 아니에요. 그날 저녁 태연은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최민석을 불렀다. 책상 위에는 해외 사업 보고서 대신 5년 전 일정표와 오래된 내부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당시 4개인 연락 분류 체계를 처음부터 확인해. 태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민석은 이미 일부 자료를 준비해왔다.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님, 출국 직후 약 2달 동안 개인 연락은 비서실 공용 계정으로 통합됐습니다. 이혼 관련 내용은 법무팀으로 넘기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지시는 내가 했지. 네. 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었다. 서윤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직접 보고받고 싶지 않았다. 당시 그는 집안과 이사회 압박, 해외 사업 문제에 몰려 있었고 개인 감정을 업무에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윤 연락은 민석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발신 흔적이 몇 건 있습니다. 단문 3, 난, 민, 보징, 민석이 몇 건 있습니다. 일부 기록은 손상됐지만 공용 계정으로 들어온 문의 하나가 별도 분류된 흔적도 있습니다. 태현이 고개를 들었다. 별도 분류, 개인 접촉 제한 항목입니다. 누가 분류했어? 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당시 계정 접근 권한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 법무 담당자, 일부 해외 일정 조율 담당자까지 있었습니다. 윤채리는 질문이 떨어지자 방안 공기가 달라졌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이사도 해외 일정 조정 업무를 도운 적이 있어서 임시 접근 권한을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는 즉시 결론 내리지 않았다. 추측하지 마. 기록으로 확인해. 윤채리는 같은 시각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백업 자료가 왜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상대가 복구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자 체리는 짜증을 억누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5년 전 그녀에게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윤 씨 집안은 태숭의 대규모 유통계약에서 밀려날 위기에 있었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딸에게 말했다. 강태현과의 관계만 확실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나 태현은 서윤과 결혼한 뒤에도 채린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2번째였다.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 오래된 친구, 가족끼리 가까운 집안의 딸, 그 이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태연과 서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채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자리였다. 기록이 복구되면 나한테 먼저 알려요. 채린이 말했다. 상대가 머뭇거리자 그녀의 눈빛이 굳었다. 괜한 오해 생기기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은 뒤 채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기록 속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아니었다. 태연이 이제 직접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태연은 약속도 없이 서윤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한 통만 보냈다. 네가 말한 연락 기록을 확인하고 있어. 내 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했고 뭘 놓쳤는지 알아야 해서. 서윤은 오래도록 답하지 않았다. 저녁에 아이들을 재운 뒤에야 짧은 문장을 보냈다. 기록이 없으면 내 말을 믿지 않을 건가요? 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아니, 지금은 내 말을 믿어. 서윤은 그 답을 읽고 한참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겼다. 만약 태연이 정말 몰랐다면 자신이 5년 동안 미워했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진실이 조금 달랐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버린 사실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각 태연은 최민석에게서 새 보고를 받았다. 오래된 서버 백업에서 한서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날짜에 비서실 공용 계정으로 들어온 연락 기록 하나가 복구되었다. 내용 자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상태 표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전달 완료가 아니었다. 상위 보고 제외. 태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계정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최민석이 복구한 기록의 마지막 수정 계정은 윤채린의 이름으로 발급된 임시 접근 권한과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록에는 한서윤의 이름 연락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개인 연락으로 분류되었다가 몇 시간 뒤 상위 보고 제외 항목으로 변경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은 시스템 로그였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윤채린 이사에게 대표님 해외 일정 조율을 위해 제한적 접근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직접 수정했는지 다른 직원에게 요청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나만 태현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당시 근무자들한테 진술받아 압박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만. 네. 그리고 이 기록은 외부에 절대 흘리지 마.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분노가 올라왔다. 윤채린이 정말 서윤의 연락을 막았다면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끝까지 타오르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기록 옆에는 자신이 승인한 내부 지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혼 관련 사항은 법무팀에서 일괄 처리, 한서윤과 관련된 개인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보고하지 말 것. 태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열쇠를 돌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 다음 날 오전 태연은 윤채린을 태승그룹 본사 회의실로 불렀다. 넓은 공간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채린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인쇄물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태연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설명해. 채린은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뭘 설명하라는 건데? 한서윤 연락 기록. 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상태가 왜 바뀌었지? 채린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서윤 씨 연락은 직접 보고하지 말라고 했잖아.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한소윤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내라고 했어.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그런데 네 권한으로 분류를 바꿨어. 채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태현이 문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비서실 계정으로 답변이 나간 시간하고 네가 접근한 시간이 겹쳐. 그제야 채린의 표정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서윤 씨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 태현의 질문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자 채린이 순간 말을 잃었다. 짧은 침묵.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태현은 아주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알고 있었네. 채린의 얼굴에서 마침내 평정이 무너졌다. 나는 확실히 몰랐어. 다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였어. 어머님은 채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그래, 내가 막았어. 정확히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올려야 할 연락을 그냥 닫았어. 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다. 왜? 왜냐고 채린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이미 끝냈다고 했으니까. 서윤 씨와의 결혼은 끝났고 앞으로 모든 건 법무팀이 처리한다고. 나는
당신 말을 그대로 믿었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우리 집안이 태숙 유통계약에서 밀려나면 끝장이었어. 아버지는 매일 나한테 당신을 잡으라고 했고 당신 가족도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 그런데 서윤 씨만 다시 들어오면 모든 게 원점이었어. 나는 또 밀려나는 사람이 되는 거였고 태현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네가 결정했어. 당신은 안 그랬어. 채린이 즉시 받아쳤다. 서윤 씨한테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이혼 서류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데 당신이 먼저 결정했잖아. 그 여자는 이제 당신 인생 바뀌라고. 나는 그 결정이 바뀌지 않게 했을 뿐이야.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채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웃었다. 이제 와서 나만 악역으로 만들면 편하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내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 그 말은 태연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채린이 연락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자신의 오만이 있었다. 그는 당시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순간 상대의 감정과 이후의 가능성까지 함께 종료된다고 믿었다. 돈과 법적 절차가 깔끔하면 상처도 관리된다고 생각했다. 서윤과 직접 대화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해외 사업은 핑계가 되기 좋았다. 윤채린이 옆에 있었던 이유 역시 단순한 업무만은 아니었다. 그녀와 있으면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고 믿기 쉬웠다. 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답장을 보낸 것도 네가 지시했어.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 직원한테 기존 지침대로 처리하라고 했어. 개인 연락 반복하지 말라고. 서윤이 그 말을 내 뜻이라고 믿을 거라는 걸 알았지. 알았어. 태연의 눈빛이 무너졌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들어찼다. 두 아이의 5년을 없앤 거야. 채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나 혼자 없앤 거 아니야. 태연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답했다. 알아. 그 한마디에 오히려 채린이 놀랐다. 그래서 더 최악이야. 널 벌 준다고 내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태연은 채린에게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보유하고 있던 비서실 및 재단 관련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과거 연락 처리 과정에 대해 내부 감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외부의 범죄자처럼 공개해 체면을 짓밟는 방식도 택하지 않았다. 채린의 행위가 회사 규정과 신뢰를 위반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하되 개인적인 복수로 포장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대순 관련 의사결정에서 빠져. 태연이 말했다. 채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서윤 씨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자리는 끝난 거네. 아니, 태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자리는 네가 한 선택 때문에 끝난 거야. 그리고 서윤은 내 옆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야. 채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연은 처음으로 그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확인시켰다. 서윤은 아직 자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돌아오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다시 나타났을 뿐이었다. 채린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태연아, 한 가지는 기억해. 그 여자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이상한 게 아니야.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서윤에게 진실을 가져간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태현은 그날 저녁 서윤에게 만나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복구한 연락 기록과 당시 자신이 내렸던 내부 지시 내용을 정리해 보냈다. 어떠한 변명도 붙이지 않았다. 마지막에 단 2문장만 적었다. 내 연락을 윤채린이 막은 흔적이 확인됐어.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내가 너와 관련된 개인 연락을 직접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야. 서윤은 메시지를 받은 뒤 1시간 넘게 첨부 파일을 열지 못했다. 아이들을 씻기고 시아의 머리를 말리고 시우가 읽어달라는 책을 끝까지 읽은 뒤에야 거실로 나왔다. 오래된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쪽에는 5년 전 자신이 받은 차가운 답장, 다른 쪽에는 태현이 보내온 기록이 있었다.
날짜와 시간이 맞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날 공용 계정에 접수됐고 이후 보고 제외로 변경됐다. 서유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5년 동안 그녀는 한 가지 확신으로 버텼다. 강태현은 모든 것을 알면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의 절반이 무너졌다. 그는 임신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몰랐다는 사실은 그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자체는 그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서유는 먼저 태연에게 연락했다. 1시간 뒤 성수동 사무실 근처로 와요. 혼자. 태연은 정확히 1시간 뒤 도착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자료 봤어요.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채린이 연락을 막았어. 알아요. 당시 비서실 답변도 걔가 기존 지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멈춰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태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윤채린을 내쫓고 우리 집안에 사과시키고 기사 맞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제까지의 나라면 그랬을 거야. 지금은요. 아무것도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는 처음으로 서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걔가 잘못했어. 하지만 네가 나한테 연락할 수 없게 만든 건 나야. 내가 직접 얘기하기 싫어서 문을 닫았고 다른 사람이 그 문을 잠가도 몰랐어. 네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서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화가 났다. 이제 와서 인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태연이 답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과면 또 거래니까. 서유는 고개를 돌려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당신이 몰랐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아니네요. 오히려 더 화가 나요. 화내도 돼. 허락하지 마요. 서윤이 날카롭게 돌아봤다. 태연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것도 내 권리가 아니지. 그 짧은 반응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예전에 태연이라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며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물러났다.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우는 티를 안 내지만 토요일마다 당신 오는지 물어요. 시아는 아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당신이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사라지면 나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태연은 대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볼지, 얼마나 자주 볼지, 어디까지 내가 들어와도 되는지 네가 정해. 법적으로 권리를 들이밀지도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서유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처음으로 기다려 보려는 거야. 며칠 뒤 시우와 시아를 만나기로 한 날, 태연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상황에 놓였다. 이전 같았으면 아이들과의 약속을 비서에게 미루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회의를 중단했다. 남은 안건은 부사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임원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봤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상대 측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끝내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가족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나와 직접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오후였다. 도착했을 때 시아는 건물 처마 아래에서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시우는 휴대전화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태현이 정확히 3시 전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아가 뛰어왔다. 아빠 왔다. 시우도 무표정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을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태연 역시 이번에는 칭찬이나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히고 물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 작은 장면을 바라보며 서유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강태연이 이제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다시 남편이 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날 밤 태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결혼 반지를 꺼냈다. 5년 전 그는 이 반지를 끝난 관계의 잔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끝났다고 선언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서윤에게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 반지를 내밀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웠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과거의 결혼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는 잠든 두 아이 사이에서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려주고 있었다. 시아의 손에는 네 사람이 함께 그려진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서유는 그림 속 자신과 아이들 옆에 서 있는 태현을 오래 바라봤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가둔 감정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림을 덮지 않았다.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엄마도 서두르지 않을게. 용서는 아직 아니었다. 사랑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5년 전처럼 상대의 침묵을 혼자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강태현은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나는 날을 비서에게 맡기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직접 시간을 비웠고 약속 장소도 한서윤이 정한 곳으로 갔다. 때로는 성수동의 작은 도서관이었고 때로는 집 근처 놀이터였다. 특별한 선물은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강시아가 우유를 너무 빨리 마시면 배가 아프다는 것을 기억했고 강시우가 낯선 공간에서 말수가 줄어들면 먼저 질문하지 않고 기다렸다.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어색했다. 태현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 시우가 운동화 끈을 묶지 못해 한참 씨름하는 모습을 보자 태현은 새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할 뻔했다. 그러나 곧 입을 다물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보여줄까? 시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은 천천히 끈을 묶는 방법을 보여줬고 시우는 3번 실패한 끝에 스스로 성공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아빠, 나 했어. 그 단순한 한마디에 태현은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벅찼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이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가 곧 표정을 거두었다. 태현은 그 미소를 봤지만 모른 척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작은 변화에서 의미를 찾고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것과 서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윤채리는 태순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내부 감사 결과 그녀가 과거 비서실 계정에 접근 권한을 이용해 서윤의 연락을 상위 보고에서 제외한 사실과 직원에게 기존 지침대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필요한 징계 절차를 밟았고 채린 역시 자신이 맡고 있던 재단 직책에서 사임했다. 언론에 자극적으로 내용을 흘리거나
그녀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은 선택되지 않았다. 태연은 그 문제를 회사 규정과 개인 책임의 영역에서 정리했다. 몇 주 뒤 체리는 출국 전 태연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두 사람은 사람 없는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체리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나 정말 당신을 좋아했던 건 맞아.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하는 것보다 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 서윤 씨한테도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도. 태현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체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날 용서할 필요는 없어. 나도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 용서할 자격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태연이 낮게 말했다. 낫더러 이나람윤 담년엔 하나만 내가 낮게 나리는 그 연락이 올라왔어도 당시에 내가 제대로 들었을지는 확신 못하겠으니까. 체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해. 그래야 다시 같은 실수 안 하니까. 체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 씨한테 잘해. 이번에는 돈 말고. 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체린은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떠났다. 악역이 사라진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구의 잘못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이제 모두 알고 있었다. 서윤에게 더 어려운 것은 태연의 변화보다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졌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 믿었다. 그 방식 덕분에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시아가 잠들기 전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 이제 안 없어져. 서윤의 손이 멈췄다. 옆에 누워있던 시우도 책을 덮고 엄마를 바라봤다. 왜 그런 생각했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시아는 작게 말했다. 예전에는 사진에만 있었잖아. 또 사진으로만 있으면 어떡해? 서윤은 가슴이 저릿해졌다. 자신은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태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도 그건 몰라. 사람 마음은 엄마가 대신 약속할 수 없으니까. 시우가 물었다.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너무 단순한 답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 전에도 자신은 태현에게 마지막까지 묻지 않았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상대의 침묵을 답으로 정했고 그 뒤로는 다시는 확인하지 않았다. 물론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태연이었다. 하지만 이제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닫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전원을 껐다.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숨기지 않았다. 상자에 넣어 정리했다. 과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안에서만 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서윤은 먼저 태연에게 저녁을 먹자고 연락했다. 아이들 없이 둘만 만나자는 말에 태연은 한참 답이 없었다. 서윤이 마음을 바꿀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겠어. 네가 편한 곳으로 갈게. 라는 답장이 왔다. 두 사람은 예전 결혼 기념일에 서윤이 예약했다가 혼자 취소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성수동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태현은 긴장한 얼굴이었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아이들 얘기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태현의 손이 멈췄다. 그럼 우리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5년 동안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어요. 미워하면 쉬웠거든요.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널 버렸어. 알아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나도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한테 연락이 막힌 뒤에 한 번 더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찾아갈 수도 있었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으니까. 태현이 입을 열려 하자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라는 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을 나눠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상처 때문에 모든 문을 닫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태연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고마워. 그걸 나한테 말해줘서.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당신이 해결책부터 말했겠죠. 지금도 생각난 건 많아. 뭔데요? 말 안 하려고. 그 대답에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그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태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을 것이고 서윤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들킬까봐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몇 분쯤 걷다가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다시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을 거야. 서윤이 옆을 돌아봤다. 왜요?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는 멀리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네가 돌아오면 모든 걸 원래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집도, 아이들도, 우리 관계도.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더라.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때 나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태연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어. 네가 싫으면 여기까지고. 아이들 아버지로만 있어도 받아들일게.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 태현은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너 다시 갖고 싶어. 아직도 좋아해. 그런데 좋아한다고 네 선택까지 가져가면 5년 전이랑 다를 게 없잖아.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가 그의 손등에 손끝을 살짝 닿게 했다. 태현이 놀라 바라봤다. 서윤은 시선을 앞에 둔 채 말했다. 다시 결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요. 대신 연애부터 해봐요. 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왜 대답 안 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서윤이 웃었다. 한 번만 말할 거예요. 태연도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럼 놓치면 안 되겠네. 그 뒤의 시간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았다. 태연은 여전히 가끔 잘못했다. 바쁜 날에는 약속 시간을 착각했고 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가 과하게 준비하려는 버릇도 튀어나왔다. 어느 날 시우가 학교에서 작은 발표를 한다는 말을 듣고 행사장 전체를 지원하려 했다가 서윤에게 관객으로만 오세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태연은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가장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발표가 끝난 뒤 시우가 달려와 아빠 나 안 떨었어 라고 말하자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봤어. 멋있더라 라고 답했다. 예전 같으면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더 큰 무대를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이가 오늘 해낸 한 가지를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서윤도 달라졌다. 태현이 연락이 늦으면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먼저 물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참고 쌓아두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하지만 싸운 뒤 사라지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저녁 서윤이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라고 말하자 태연은 알겠어. 내일 전화해도 돼. 라고 물었다. 다음 날 정말 전화했다. 너무 평범한 일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사랑은 화려한 약속보다 반복되는 확인에 가까웠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떠나는 날이 아니라 제주로 짧은 가족여행을 가는 날이었다. 시아는 작은 배낭을 메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시우는 태연에게 탑승권을 자신이 들겠다고 우겼다. 출국장 앞에서 시아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섯해 전 처음 태연을 만났던 장소를 가리켰다. 엄마, 나 여기 기억나. 서윤이 놀라 물었다. 정말? 응, 여기서 아빠 봤잖아. 시아는 태연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그때 아빠가 우리 모르는 척했어.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야.
태현이 억울한 얼굴로 말하자 시우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그래도 아빠 잘못도 있잖아. 태현은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빠 잘못도 아주 컸어. 서윤은 그 대답을 듣고 태현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도 과거를 숨기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았다. 시아가 갑자기 태현의 손과 서윤의 손을 각각 잡아 가운데로 끌어당겼다. 그럼 이제 안 헤어지면 되잖아. 태현은 대답하지 않고 서윤을 바라봤다. 결정은 그녀에게 남겨두겠다는 눈빛이었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헤어질 일 생기면 먼저 이야기할 거야. 시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헤어질 일이 생겨? 서윤은 웃었다. 그러게. 안 생기게 노력해야지. 여행 마지막 밤, 제주 바닷가 숙소, 테라스에서 태현은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서윤은 보자마자 경계하는 얼굴이 됐다. 설마 반지예요. 태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상자를 열자 오래된 결혼 반지가 아니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윤이 의아하게 바라보자 태현이 말했다. 내 집 서재 열쇠야. 그걸 왜 나한테 줘요? 내가 예전엔 숨기고 닫는 걸 너무 쉽게 했잖아. 태현이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제는 적어도 네가 들어오고 싶을 때 닫혀있지 않았으면 해서.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 사람 아직도 뭘 주긴 줘야 마음이 편한가 봐. 비싼 건 아니잖아. 그건 맞네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결혼 반지는 안 가져왔어. 네가 먼저 다시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는 안 꺼낼 거야. 서윤은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강태현 씨. 응?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서 조금 마음에 들어요. 태연이 웃었다. 조금 아직 많이 주면 안 돼요. 알겠어. 기다릴게. 서윤은 그 말 끝에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실내에서는 시우와 시아가 누가 창가에서 잘지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화려한 별장도 태승 그룹의 이름도 거대한 재산도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태현은 처음으로 가족이란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몇 달 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태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합친 집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시우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시아는 태연에게 머리를 묶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태연이 서툰 손으로 머리끈을 잡자 시아가 거울을 보며 불평했다. 아빠, 이건 너무 이상해. 시우가 웃음을 터뜨렸고 서윤도 참지 못하고 웃었다. 태현은 억울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가 회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해. 서윤이 대꾸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회사 얘기하지 마요. 태현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순간 네 사람 사이에 아주 평범한 웃음이 퍼졌다. 5년 전 서윤이 꿈꿨던 가족과는 달랐다. 그때의 꿈은 완벽했고 그래서 한 번 깨지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상처도 있었고 놓친 시간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침묵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태연은 서윤의 눈을 바라봤고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사랑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랑을 되살리는 대신 새로운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단 하나의 약속만 남아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번에는 서로에게 직접 말할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